차가운 도시의 공기가 한서연의 얇은 외투를 뚫고 들어왔다. 그녀는 낡은 아파트 계단을 오르며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독촉장을 만지작거렸다. 붉은색 글씨는 마치 그녀의 심장을 옥죄는 쇠사슬처럼 느껴졌다. 월세, 병원비, 그리고 남동생 서준의 끝이 보이지 않는 치료비. 24살의 어깨에 짊어지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현실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섞인 냉기가 그녀를 맞았다. 좁은 원룸에는 단출한 살림살이들이 겨우 자리를 잡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간호조무사 시험에 관련된 책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다. 한때는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닿을 수 없는 꿈처럼 아득하게만 보였다. 누나 왔어요. 침대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동생 서준이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를 심하게 다친 서준은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야 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누나를 보는 그의 눈빛만은 따뜻했다. 응, 서준아. 오늘은 좀 어때? 통증은 괜찮고.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동생의 이마를 짚었다. 다행히 열은 없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씩씩한 척했다. 동생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괜찮아. 근데 누나 표정이 안 좋아. 또 그 사람들한테 전화 왔어. 서준의 물음에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대부업체 사람들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협박 전화는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걱정 마. 그녀는 화제를 돌리려 애썼지만 방 안의 무거운 공기는 쉬이 가시지 않았다. 바로 그때 그녀의 낡은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또 대부업체일까? 서연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한서연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낮고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부업체 사람들의 거친 말투와는 전혀 다른 정중하고 차분한 톤이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유진그룹 비서실의 김민준 실장이라고 합니다. 유진그룹.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이름. 서연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런 대기업에서 자신에게 무슨 일로 전화를 한단 말인가. 유진그룹이요. 저한테 무슨 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서연 씨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매우 중요한 개인 간병인을 찾고 있습니다.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일이며 그에 상응하는 최고의 대우를 약속드립니다. 김민준 실장의 설명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현실적이었다. 개인 간병인 최고의 대우 서연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제가 간병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아직. 자격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찾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인성입니다. 한서연 씨의 인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인성, 그 단어가 서연의 마음에 박혔다. 며칠 후, 그녀는 김민준 실장의 안내에 따라 서울 중심부의 우뚝 솟은 유진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물은 그녀가 사는 낡은 아파트와는 다른 세계의 상징처럼 보였다. 그녀는 주눅이 들었지만 동생 서준의 얼굴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최상층에 위치한 개인 라운지에서 김민준 실장을 다시 만났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비밀 유지 서약서였다. 서약서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환자의 신원, 상태, 치료 과정. 심지어는 그곳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평생 함구해야 한다는 조항이었다. 위반 시에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이것에 서명하셔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민준 실장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서연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굳은 결심을 하고 펜을 들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서명을 마친 그녀를 데리고 김민준 실장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눈부신 대리석 바닥,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 그리고 집안을 채운 소동향 냄새와 기계들의 조용한 작동음. 이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최고급 병실에 가까웠다. 그리고 거실 중앙, 온갖 종류의 최첨단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침대 위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이분이 한서연 씨가 돌보게 될 강지훈 총괄 사장님이십니다. 강지훈, 유진그룹의 젊은 총수. 몇 달 전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고 뉴스에서 떠들썩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서연은 화면으로만 보던 그의 얼굴을 실제로 마주했다. 그는 눈을 감고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지만 그 모습조차도 조각상처럼 완벽했다. 짙은 눈썹, 오뚝한 콧날, 굳게 닫힌 입술, 살아 숨쉬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잘 만들어진 인형 같았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연민을 느꼈다. 이 모든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결국 침대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얼굴을 살폈다. 바로 그 순간 그녀가 알지 못하는 진실의 공간 속에서 강지훈은 차가운 이성으로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사고는 위장이었다. 그의 차 브레이크를 고의로 고장낸 내부의 배신자를 찾기 위한,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탐욕스러운 친척들 사이에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기 위한 그만의 위험한 연극이었다. 식물인간 행세. 그것은 그가 선택한 가장 극단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듣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었다. 지난 몇 달간 수많은 의사와 간병인들이 그를 거쳐갔다. 그들은 모두 그의 앞에서 돈과 권력에 대한 욕망을 서슴없이 드러냈고 그의 무력함을 조롱했으며 심지어는 그의 상태를 악화시키려는 시도까지 했다. 인간에 대한 환멸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 이제 한서연이라는 새로운 시험 대상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어디 보자. 이 여자는 얼마나 갈까? 지우는 속으로 냉소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연민조차도 계산된 연기일 것이라 단정했다. 돈 때문에 이곳에 왔을 테고 결국 다른 이들처럼 본색을 드러내리라. 그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 모든 숨소리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신경을 곤두세웠다. 서연의 첫 번째 임무는 그의 몸을 닦아주는 것이었다. 김민준 실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조심스럽게 그의 얼굴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정중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는 듯한 섬세함이 있었다. 지우는 눈꺼풀 아래서 강한 충동을 느꼈다. 당장이라도 눈을 뜨고 이 기만적인 여자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훈련된 인내심으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것 또한 연기의 일부일 수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서연 씨, 앞으로 강 사장님을 잘 부탁드립니다. 박태석 부사장님께서 가끔 들르실 수 있으니 그때는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사적인 대화는 피하셔야 합니다. 김민준 실장은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기고 떠났다. 펜트하우스에는 서연과 지훈 단둘만이 남았다. 거대한 공간을 채우는 것은 의료기기의 규칙적인 소음뿐이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연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기 시작했다. 영양액을 확인하고 그의 팔다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며 근육이 굳지 않도록 했다. 그녀는 일을 하는 내내 혼잣말처럼 그에게 말을 걸었다. 사장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창밖을 보시면 하늘이 정말 파랗답니다. 이런 날에는 산책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안타깝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차분했다. 동정심이 섞여 있었지만 과장되거나 가식적이지 않았다. 지우는 의식적으로 그녀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마치 마른 땅에 스며드는 물처럼 그의 의식 속으로 파고들었다. 쓸데없는 소리. 그는 속으로 비웃었다. 며칠이 지났다. 서연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녀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나타나고 맡은 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으며 그 외의 시간에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동생에게 줄 스웨터를 떴다. 그녀는 이 집안의 어떤 물건에도 호기심을 보이지 않았고 값비싼 장식품들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세계는 오직 침대 위의 환자와 그녀의 작은 뜨개질 바구니 안에만 존재하는 듯했다. 하루는 서연이 뉴스 채널을 틀었다. 화면에는 유진그룹의 주가 변동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었다. 강지훈 총수의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내용이었다. 앵커는 유력한 차기 주자로 박태석 부사장을 언급했다. 서연은 혀를 차며 TV를 껐다. 사람들은 참 아직 이렇게 살아계신데 저렇게 자리를 탐내는 걸 보면 마음이 좋지 않네요. 사장님, 힘내셔야 해요. 꼭 일어나셔서 저런 사람들한테 본때를 보여주셔야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지훈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 순간 지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계산되지 않은 순수한 분노와 응원. 이전에 그 누구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그녀의 작은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해서 얼음장 같던 그의 심장에 아주 미세한 균열을 내는 것 같았다. 물론 그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이것은 더 고차원적인 연기일지도 모른다. 그의 신뢰를 얻어 더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는 스스로에게 경고했다. 절대 속지 마라. 강지훈, 너는 이미 한 번 배신당하지 않았는가?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서연은 잠시 휴식을 위해 거실 창가에 섰다.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수억 개의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 황홀했다. 이런 곳에서 이런 풍경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동생 서준의 병원비 고지서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이 화려함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은 그저 이 황금 세장 속에 잠시 머무는 이방인일 뿐이었다.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고는 다시 지훈의 침대 곁으로 돌아왔다. 그의 잠든 것처럼 보이는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장님은 좋으시겠어요. 이런 곳에서 사시고,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걱정은 없으시잖아요. 그녀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돈 걱정 없이 단 하루만이라도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진솔한 고백은 그 어떤 계산된 말보다도 지훈의 마음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어둠 속에서 강지훈은 눈을 감은 채 생각했다. 이 여자의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일까? 그의 치밀한 계획, 그의 냉혹한 시험은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인정해야만 했다. 한서연이라는 변수는 그가 예상했던 그 어떤 시나리오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하며 어쩌면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의 차가운 심장에 아주 작은 온기 어린 불씨 하나가 떨어진 것 같았다. 그는 애써 그 불씨를 무시하려 했다. 그것이 그의 모든 계획을 망가뜨릴 거대한 불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서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한서연에게 익숙한 공간이 되어갔다. 처음의 위압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규칙적인 일상과 조용한 책임감이 채웠다. 그녀는 더 이상 이 황금세장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곳의 유일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존재였다. 서연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 하지만 그녀의 충실함은 김민준 실장이 처음에 기대했던 기계적인 간병과는 거리가 멀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왔다. 방이 너무 차가운 것 같아서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창가에 연두빛 싹이 돋아난 허브 화분을 놓았다. 생명이 있는 건 좋은 거잖아요.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녀의 질문에 답은 없었지만 그 작은 변화는 삭막했던 병실의 공기를 미묘하게 바꾸어 놓았다. 방 안에는 희미한 허브 향이 감돌았고 지우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향기를 들이마셔야 했다. 그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쓸데없는 감상주의. 하지만 그의 심장은 그의 생각과 다르게 반응하고 있었다. 서연의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학 상식이나 경제 뉴스 같은 환자에게 유익할 법한 정보들을 읽어주었지만 곧 지루함을 느꼈는지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소설책을 가져왔다. 이건 제가 요즘 읽는 건데 아주 흥미진진해요. 주인공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복수하는 이야기거든요. 사장님도 들으시면 kit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녀는 등장인물마다 목소리를 조금씩 바꿔가며 실감나게 책을 읽었다. 때로는 긴박한 장면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고 슬픈 장면에서는 목이 메어 잠시 읽기를 멈추기도 했다. 지우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려 애썼다. 그러나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목소리를,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없는 동안의 정막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관찰했다. 뜨개질을 하다가 코를 빠뜨렸을 때 내뱉는 작은 탄식, 창밖에 비둘기를 보며 짓는 옅은 미소, 동생과 통화할 때 한없이 다정해지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은 꾸며지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한서연이었다. 지훈의 갑옷에 첫 번째 균열을 낸 것이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었다면 이제 그녀의 일상은 그 균열을 인정사정 없이 파고들어 그의 심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시험의 전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돈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맞다. 하지만 그녀는 돈을 위해 영혼을 팔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펜트하우스에 초인종이 울렸다. 김민준 실장이 미리 경고했던 인물, 박태석 부사장이었다. 박태석은 문이 열리자마자 거만한 태도로 들어섰다. 그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머리카락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탐욕스러웠다. 그는 침대 위에 지훈에게는 형식적인 눈길 한 번 던졌을 뿐 마치 각오라도 되는 듯 대했다. 여전하군. 우리 사촌 세상 편하게 잠만 자고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의료 차트를 집어들고는 숫자를 훑어보았다. 마치 가축의 등급을 매기는 사람처럼 보였다. 쯧쯧. 생명 유지 장치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겠어. 이 돈이면 회사를 위해 훨씬 더 유용한 곳에 쓸 수 있을 텐데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혈관 속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는 주먹을 쥐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이 연극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위기였다. 박태석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며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네가 새로 온 간병인인가? 꽤 어리군. 보아하니 돈이 급했나 보지. 여기 월급이 꽤 짭짤하다고 들었다.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지는 마. 이 자리는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민준 실장의 경고를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과 미세하게 떨리는 어깨는 그녀의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왜 대답이 없지? 내 말이 틀렸나? 박태석이 압박하듯 물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이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사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다. 박태석은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일개 간병인에게서 이런 대답을 기대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는 곧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헛기침을 했다. 그래, 내 임무나 잘해. 괜히 딴 생각 품지 말고. 그는 마지막으로 지훈을 향해 비웃음을 던지고는 방을 나갔다. 회사는 걱정 마라. 사촌, 내가 아주 잘 돌보고 있으니까. 그 말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방 안에 울렸다. 문이 닫히자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지훈은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예상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였다. 그녀가 겁을 먹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거나 혹은 박태석에게 몰래 연락해 더 좋은 조건을 제안받으려 하거나. 하지만 서연의 행동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지훈의 침대 옆으로 다가와 흐트러진 이불을 정돈해 주었다. 평소보다 손길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오직 자신과 잠든 지훈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속삭였다. 신경 쓰지 마세요. 사장님, 저런 사람은 그냥 무시하면 돼요. 당신은 훨씬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한마디가 지훈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당신은 훨씬 강한 사람이다. 그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 순진한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여자는 본능적으로 그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박태석의 편에 서지 않았다. 그녀는 무력하게 누워있는 자신의 편을 들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인간에 대한 순수한 연민과 믿음으로 그 순간 강지훈의 세계가 뒤집혔다. 그의 차가운 계산과 냉소적인 시험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더 이상 시험관이 아니었다. 그는 이 연극의 가장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간 관찰자이자 이제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당사자가 되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든 동생의 병실료를 송금하고 나서 잠시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소설책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침대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다. 사장님, 아까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셨죠? 저도 그랬어요. 그녀는 마치 그가 듣고 있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다. 세상에는 참 나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제 동생 서준이도 그렇고 아마 사장님도 좋은 사람이실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버티고 계시잖아요. 그녀는 책을 펼쳤다. 제가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이제 곧 주인공이 통쾌하게 복수할 차례거든요.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지훈은 눈을 감은 채 그 목소리를 들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는 냉소적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생소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를 지키고 싶다는 강렬한 보호 본능이었다. 박태석의 경멸적인 얼굴과 서연의 단단한 눈빛이 그의 머릿속에서 교차했다. 그는 깨달았다. 이 연극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을.
처음에는 배신자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저 순수한 여자를 저 더러운 하이에나들로부터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되었다. 그의 철옹성 같던 갑옷에는 이제 거대한 구멍이 뚫렸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한서연이라는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그 빛을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시험의 가장 큰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었다. 박태석은 참을성이 없는 남자였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변수가 자신의 계획에 사소하지만 성가신 걸림돌이 되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강지훈 곁에 저렇게 순수하고 헌신적인, 적어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 요소였다. 만약 지훈의 상태에 아주 작은 변화라도 생긴다면 저 여자는 틀림없이 김민준 실장에게 보고할 것이다. 자신에게가 아니라. 박태석은 그 싹을 미리 잘라버려야 했다. 그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먼저 쓰기로 했다. 세상에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며칠 뒤 서연은 김민준 실장으로부터 잠시 외출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동생의 병문안을 다녀오는 길, 그녀의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험상궂은 남자가 정중하지만 위압적인 태도로 말했다. 한서연 씨, 저희 부사장님께서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부사장이라는 말에 서연의 심장이 철렁했다. 박태석이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채에 올랐다. 차가 도착한 곳은 청담동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고급 카페였다. 이상하게도 카페 안에는 다른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박태석은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앉아.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조가 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맞은편 의자에 뻣뻣하게 앉았다. 박태석은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옆에 놓여있던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찰칵 소리와 함께 가방이 열렸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가방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가득 들어차 있었다. 그녀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것 같은 엄청난 액수였다. 9억이다. 네가 10년을 꼬박 일해도 벌지 못할 돈이지. 박태석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돈을 받고 조용히 사라져라. 김 실장에게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그만둔다고 말해. 아주 간단하지. 내 동생 병원비, 집안빚 전부 해결하고도 남을 돈이야. 이건 제안이자. 너 같은 하층민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다.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5억. 그 숫자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돈만 있으면 지긋지긋한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동생 서준이에게 최고의 치료를 해줄 수도 있다. 그녀의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려왔다. 가방 안의 붉은 지폐 뭉치들이 마치 악마의 유혹처럼 아른거렸다. 그녀의 눈앞에 서준의 고통스러운 얼굴과 어머니의 지친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아주 잠시 동안 그녀는 흔들렸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뇌리에 다른 얼굴이 떠올랐다. 침대 위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강지훈의 얼굴. 그리고 그를 향해 세상 편하게 잠만 잔다 고 조롱하던 박태석의 경멸적인 표정. 이 돈을 받는다는 것은 저 악마 같은 남자에게 강지훈을 넘겨주는 것과 같았다. 무력한 사람을 배신하고 자신의 안위를 챙기는 행위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박태석의 미간이 좁혀졌다. 뭐라고? 그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박태석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겨우 간병인 주제에 책임감이라도 투철한가 보군. 아니면 더 큰 걸 바라는 건가. 멍청한 생각은 집어치워. 강지우는 절대 깨어나지 못해. 죽은 사람에게 충성해봤자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하는데? 박태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는 사라지고 본래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연은 두려웠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건 부사장님께서 아실 필요 없는 일입니다. 그 대답에 박태석의 인내심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이며 나지기. 하지만 살기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좋아. 기회를 줬는데도 걷어찼으니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그는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서연의 가족관계 증명서, 그녀의 아버지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 기록, 그리고 서준이가 입원한 병원의 진료 기록이었다. 네 집안 사정 내가 다 알아. 네가 돈 빌린 대부업체. 그중 몇몇은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야.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네 빚이 10배로 불어날 수도 있고 당장 내일부터 지옥을 맛보게 해줄 수도 있어. 네 동생, 그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것은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기업 간의 암투 같은 건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추악한 현실이 그녀의 가족을 겨냥하고 있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생각 잘해. 네가 고집을 부리면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 전체가 불행해질 거야. 오늘 자정까지 시간을 주지. 그때까지 그만두겠다는 연락이 없으면 내일부터는 약속대로 모든 걸 시작하겠다. 박태석은 가방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경멸적으로 툭 치고는 카페를 떠났다. 혼자 남은 서연은 한동안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두려움이 온몸을 삼키는 것 같았다. 한편 펜트하우스의 침대 위에서 강지우는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 듣고 있었다. 김민준 실장은 박태석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고 카페에서의 대화는 초소형 녹음기를 통해 고스란히 지훈의 귀로 전달되었다. 그는 서연이 돈 가방 앞에서 침묵하며 흔들렸을 때 자신의 시험이 성공했다고 차갑게 판단했다. 역시 결국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러나 이어진 그녀의 단호한 거절은 그의 예상을 보기 좋게 깨부수었다. 자존심, 혹은 그가 비웃었던 책임감, 그 무엇이든 간에 그녀는 5억이라는 거액을 거부했다. 그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감탄과 경이로움. 하지만 그 감정은 박태석의 협박이 시작되자 순식간에 지옥 같은 분노로 바뀌었다. 감히 자신의 사람을, 그리고 그녀의 가엾은 가족을 건드려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비열한 폭력에 지훈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침대에서 일어나 박태석의 목을 부러뜨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스스로 만든 이 감옥 안에서 그는 사랑하게 된 여자가 협박당하는 것을 무력하게 듣고만 있어야 했다. 그의 영희 인생 최대의 위기였다. 분노로 인해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손가락이 경련을 일으켰다. 의료기기에서 경고음이 울릴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그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진정시켰다. 분노가 가라앉자 차가운 결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김민준 실장에게 무음 통화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연극을 돕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눈꺼풀의 미세한 움직임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장치를 통해서였다. 그 여자 건드리지 못하게 해. 대부업체 놈들.
당장 정리해. 조용히. 그리고 동생은 유진의료원 VIP 병실로 옮겨. 병원 재단에 익명 기부 형식으로. 절대 내가 한 걸 모르게. 그것은 수호자의 명령이었다. 더 이상 시험관의 관찰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그녀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넋이 나간 표정으로 펜트하우스에 돌아온 서연은 애써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다. 하지만 지우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끝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의 베개를 바로잡아 줄 때 그는 그녀의 눈 밑에 드리워진 짙은 그늘을 보았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눈을 뜨고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다.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서연은 초조하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항복해야 할까, 가족을 위해 무릎 꿇어야 할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싸우고 있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흥분과 기쁨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빚 독촉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화 와서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다 탕감해주겠다고 했어. 그리고 방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떤 익명의 기부자가 나타나서 우리 서준이 병원비를 전액 지원해주겠다고 했단다. 심지어 더 좋은 병실로 옮겨주기까지 한대.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악몽 같은 현실이 한순간에 동화처럼 변해버렸다. 그녀는 전화기를 붙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한참을 울던 그녀는 비틀거리며 지훈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의 눈물이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사장님, 제 기도가 들렸나요? 그녀는 이 모든 기적이 자신이 이 방에서 절박하게 털어놓았던 소원들에 대한 응답이라고 믿는 듯 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제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힘을 얻었어요. 그녀의 속삭임을 듣는 지훈의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그는 그녀를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그녀를 속이고 있다는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의 시험은 끝났다. 그는 완벽한 답을 찾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만든 거짓말이라는 새로운 감옥에 갇혔다. 그가 가장 가까이 다가서고 싶은 단 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 투명한 벽. 그의 사랑과 그의 거짓말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하나로 얽혀버렸다. 기적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 며칠이 흘렀다. 한서연의 삶은 표면적으로 안정을 되찾았다. 더 이상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지 않았고 동생 서준은 유진의료원의 최고급 병실에서 최상의 치료를 받으며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생계를 위한 절박함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강지훈을 돌볼 수 있었다. 하지만 박태석이 남긴 공포의 잔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안도감의 이면에는 그날의 우니셰니액과 무력감이 짙은 그림자처럼 남아있었다. 그 거대한 안도감이 오히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다른 감정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었다.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진 것처럼 그날 밤도 서연은 평소처럼 지훈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밖에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는 거대한 펜트하우스를 더욱 고요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읽어주던 소설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멍하니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번뇌로부터 단절된 듯한 고요함. 서연은 문득 그 고요함이 부러워졌다. 동시에 그 고요함 속에 갇힌 그의 영혼이 가엽게 느껴졌다. 사장님, 그녀가 나직이 불렀다. 비가 와요. 이런 날에는 무슨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도 못 하시겠구나. 그녀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그러다 문득 얼마 전 박태석 앞에서 느꼈던 끔찍한 공포가 다시금 그녀를 덮쳐왔다. 만약 그때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자신과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던 눈물이 이내 둑이 터진 것처럼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지만 가늘게 떨리는 어깨는 그녀의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이곳에 온 이후로 처음 보이는 나약한 모습이었다. 지우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흐느낌을 고스란히 듣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누군가에게 세게 쥔 것처럼 아파왔다. 그녀가 왜 우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 그가 지켜주었지만 그 상처까지는 어루만져 주지 못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슬픔을 듣는 것 외에는. 서연은 한참을 소리 없이 울다가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터져나온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잠든 지훈이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그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고백이었다.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사장님,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을 전부 망가뜨리겠다고 했을 때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비참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넓은 세상에, 이 화려한 집안에 저는 언제나 혼자인 것 같아요. 기쁜 일이 생겨도 진심으로 나눌 사람이 없고 이렇게 무서운 일을 당해도 기댈 곳 하나 없어요. 모두들 제가 받는 월급을 부러워하지만 아무도 제 마음은 몰라줘요. 고독. 지우는 그 단어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권력의 정점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는 언제나 철저히 혼자였다. 그녀의 고독은 가난에서 왔고 그의 고독은 부와 권력에서 왔다. 시작은 달랐지만 그 끝에서 느끼는 시린 감정은 다르지 않았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는 그의 손 가까이로 자신의 손을 가져갔다. 차마 그의 손을 잡지는 못하고 그저 이불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 그런데요, 사장님, 이상하죠?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진정되었다.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시고 제 말을 듣지도 못하시는 사장님 곁에 있을 때 저는 가장 마음이 편안해지요. 이곳에서는 아무도 저를 속이려 하지 않고 저를 이용하려 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그녀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지훈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제가 이상한 거 알아요. 바보 같은 거 알아요. 하지만요, 저는 사장님이 어서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해요. 사장님 얼굴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파요. 당신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우습죠. 저는 그냥 고용된 간병인일 뿐인데 그것은 사랑 고백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슬픈 형태의 사랑 고백. 그녀가 사랑에 빠진 대상은 유진그룹의 막강한 총수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녀가 사랑하게 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상처받고 침대 위에 무력하게 누워있는 그녀의 보살핌이 필요한 한 남자였다. 그녀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일지라도 그 마음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었다. 그 순간 강지훈의 마지막 이성의 방어벽이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렸다. 그의 시험, 그의 의심, 그의 냉소, 그의 복수심,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눈물 섞인 진심 앞에서 하찮은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구제불능일 정도로 깊이. 하지만 그 깨달음은 황홀경이 아닌 끔찍한 고통을 동반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었다. 복수를 위해 시작한 거짓말이 이제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지금 그의 앞에서 울고 있는데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해 그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었다. 그녀가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는 사랑한다고 답해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속이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일어나야 해. 당장 일어나서 이 모든 걸 설명하고 그녀를 안아줘야 해. 강렬한 충동이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지금 그가 눈을 뜨면 박태석은 자신이 연기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의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손에 넣지 못했다. 그 쥐새끼를 완벽하게 끝장낼 기회가 사라진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시험하고 기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그녀의 진실한 눈물을, 그가 차가운 실험대 위에서 관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녀는 자신을 경멸하고 증오하게 될 것이다. 그녀의 사랑은 순식간에 배신감으로 변할 것이다. 지우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무력감을 느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총수였지만 지금 그는 사랑하는 여자의 눈물 한 방울도 닦아주지 못하는 무능한 남자에 불과했다. 그의 거짓말은 이제 무기가 아니라 그 자신을 옥죄는 저주가 되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감정을 모두 쏟아낸 서연은 지쳐 잠이 들었다. 의자에 앉은 채 침대에 머리를 기댄 불안한 자세였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그의 손 가까이에 머물러 있었다. 지우는 어둠 속에서 잠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뺨, 불안하게 떨리는 속눈썹.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저 얼굴에서 모든 그늘을 지워주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움직여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싶은 미칠 듯한 욕망과 싸워야 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모습을 눈과 마음에 새기는 것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결심이 굳어졌다. 복수는 더 이상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다. 이 연극을 끝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한서연이었다. 이 지옥 같은 거짓말을 끝내고 그녀 앞에 한 남자로 당당히 서야 했다. 그녀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사랑을 얻어야 했다. 그는 즉시 김민준 실장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이전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과감한 지시였다. 덫을 놓는다. 박태석이 스스로 기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마지막 덫을. 이제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다. 사랑을 되찾기 위한 그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새로운 명령은 차갑고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그의 충실한 비서 김민준 실장은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정밀하게 움직여 마지막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는 박태석의 측근으로 분류된 야망은 크지만 신중함이 부족한 한 임원의 귀에 우연을 가장한 정보를 흘렸다. 총괄 사장님의 뇌파에서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의료진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박태석이 심어놓은 스파이를 통해 정확히 그의 귀로 들어갔다. 박태석은 보고를 받자마자 서늘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강지훈이 깨어난다. 그것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불법적인 비자금을 조성하고 경쟁사를 매수하며 이사들을 회유하여 유진그룹을 손에 넣기 직전이었다.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며칠 뒤 두 번째 정보가 흘러나왔다. 이사회가
강지훈 총수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 평가단을 소집할 것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었다. 평가 예정일은 일주일 뒤. 박태석에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이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강지훈은 사고로 죽어야만 했다. 비극적이지만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한 사고사. 박태석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그는 일기예보를 확인했다. 사흘 뒤 강력한 태풍을 동반한 폭풍우가 서울을 강타할 예정이었다. 그것은 완벽한 무대였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첫째, 태풍으로 인한 정전을 유발한다. 둘째, 펜트하우스의 비상발전기를 고장내 완전한 암흑과 혼란을 만든다. 셋째, 이 혼란 속에서 강지훈의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한다. 모든 책임은 갑작스러운 정전 사태에 대처하지 못한 무능한 간병인 한서연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녀는 비난과 죄책감 속에서 모든 것을 증언할 완벽한 희생양이었다. 박태석은 즉시 행동에 착수했다. 그는 거액의 돈으로 건물의 유지보수팀 직원을 매수해 비상발전기에 치명적인 결함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또한 전문 해커를 고용해 정전이 일어나는 순간 펜트하우스 내부의 모든 공식적인 CCTV 녹화를 중단시키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거친 해결사 2명을 고용했다. 덫이 설치되고 있었다. 강지훈이 파놓은 덫 안에서 박태석은 자신의 덫을 놓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사냥감으로 여기는 위험한 게임이었다. 폭풍우가 예고된 날, 서울의 하늘은 아침부터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공기는 무겁고 습했다. 한서연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날 아침 김민준 실장이 잠시 펜트하우스에 들렀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더 심각한 표정이었다. 한서연 씨, 오늘 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는 서연에게 단단히 일러두었다. 기상 악화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만약 정전이 되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사장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저 사장님 곁을 지키고 제 연락을 기다리세요. 아시겠습니까? 그의 경고는 단순한 주의사항 이상으로 들렸다. 마치 곧 닥쳐올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서연은 불안했지만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다. 오후가 되자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창문을 세차게 흔들었다. 이따금씩 먼 곳에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애써 태연한 척 지훈의 팔다리를 마사지하고 책을 읽어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침대 위에서 지훈은 이 모든 긴장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의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는 창문을 때리는 바람소리, 불안한 서연의 숨소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을 김민준의 움직임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포식자처럼 사냥감이 덫으로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미동도 없이 기다렸다. 밤 9시, 마침내 폭풍우가 절정에 달했다. 굵은 빗줄기가 도시를 채찍질했고 하늘은 번개의 섬광으로 찢어졌다. 그 순간이었다. 번쩍하는 섬광과 함께 집안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암흑, 절대적인 어둠이 펜트하우스를 삼켰다. 잠시 후 지훈의 생명 유지 장치에 달린 작은 비상등과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빛나고 있었다. 바이. 불규칙적인 경고음이 사방에서 울리기 시작했다. 주 전원이 끊겼고 당연히 켜져야 할 비상발전기는 감감무소식이었다. 의료기기들은 얼마 남지 않은 배터리로 겨우 버티고 있었다. 어떡하지? 서연은 패닉에 빠졌다. 하지만 그녀는 김민준 실장의 말을 기억해냈다.
사장님 곁을 떠나지 마라. 그녀는 더듬거리며 침대 옆에 비치된 수동식 인공호흡기 엠부배그를 잡았다. 만약에 사태가 오면 이걸로라도 버텨야 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에 익숙해진 서연의 눈에 번개의 섬광을 등지고 서 있는 세 남자의 실루엣이 들어왔다. 김민준 실장이 아니었다. 중앙에 서 있는 남자는 분명 박태석이었다. 이런 안타깝게 됐군. 박태석이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무대 위로 올라온 배우처럼 천천히 침대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양옆에 선 덩치 큰 남자들은 서연의 퇴로를 막았다. 꼴 좋다. 강지훈. 하늘도 내 편인 모양이야. 이렇게 비극적인 사고로 가게 될 줄이야. 무능한 간병인 하나 때문에 말이지.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내온 증인이 될 거다. 갑작스러운 정전에 비상 발정기는 작동하지 않았고 넌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 그래서 네 주인이 죽은 거야. 넌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되겠지. 아, 물론 내가 주는 두둑한 위로금은 받게 될 거고. 이것이 그의 마지막 시나리오였다. 살인과 위협, 그리고 회유. 지우는 눈을 감은 채 그의 모든 말을 녹음하고 있었다. 그의 자백, 그의 범죄 계획,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차가운 얼음처럼 응축되어 있었다. 그는 박태석의 발소리가 자신의 침대 바로 옆에서 멈추는 것을 느꼈다. 서연의 겁에 질린 숨소리가 바로 귓께서 들리는 듯했다. 박태석은 지훈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승리에 찬 미소를 지었다. 잘 가라. 사촌, 회사는 내가 잘 맡아주마. 그는 고개를 까딱하며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한 남자가 다가와 인공호흡기에 전원 플러그를 쥐었다. 다른 한 명은 서연의 팔을 거칠게 붙잡아 그녀가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 And 왜?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남자의 손이 플러그를 뽑기 위해 움직였다. 박태석의 얼굴에 완전한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찰나였다. 어둠 속에서 몇 달 동안 굳게 닫혀있던 강지훈의 두 눈이 번쩍 뜨였다. 어둠 속에서 번쩍 뜨인 강지훈의 두 눈은 더 이상 무력한 식물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몇 달간 억눌러 왔던 분노와 차가운 강철 같은 의지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인공호흡기 플러그를 쥐고 있던 남자는 얼어붙었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파르르 떨렸다. 박태석의 얼굴에서 승리에 찬 미소가 유리처럼 깨져나갔다. 그의 눈동자가 경악과 믿을 수 없다는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한서연을 붙잡고 있던 다른 남자 역시 모든 움직임을 멈춘 채 침대 위에 시체가 일으킨 기적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 찰나의 정적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움직임으로 상체를 일으켰다. 몇 달간 누워만 있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의 움직임에는 통제된 힘이 넘쳐 흘렀다. 바로 그 순간 펜트하우스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졌다. 아마르게 익숙해져 있던 박태석과 그의 부하들은 갑작스러운 빛의 공격에 눈을 가늘게 떴다. 요란하게 울리던 의료기기의 경고음도 거짓말처럼 멈췄다. 철컥. 현관문과 비상구문이 동시에 열렸다. 김민준 실장이 굳은 얼굴로 들어섰고 그의 뒤를 이어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능숙하고 신속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훈련된 맹수처럼 움직였다. 순식간에 박태석의 부하 2명을 제압하고 팔을 꺾어 무력화시켰다. 모든 것은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게 무슨... 박태석은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본능적으로 탈출구를 찾았지만 모든 길은 이미 강철 같은 체격의 경호원들에게 막혀 있었다. 그는 완벽한 덫에 갇힌 쥐새끼에 불과했다. 강지훈은 환자복을 입은 차에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왔다. 그 기묘하고 초현실적인 모습은 박태석에게 그 어떤 위협보다도 더 큰 공포를 안겨주었다. 지훈은 자신의 비열한 사촌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살기가 담겨 있었다. 놀라스나, 사건, 네오, 살아있었어. 어떻게? 네가 내 차 브레이크에 손을 댔을 때부터 난 죽은 적이 없었다. 지훈의 말에 박태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가 완벽 범죄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네온 실수를 했어. 박태석. 지훈이 말을 이었다. 회사를 탐낸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여자를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그의 시선이 잠시 방 한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넋이 나간 채 지켜보고 있는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김민준 실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그는 화면을 켜서 박태석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화면 속에서는 바로 몇 분 전의 상황이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하늘도 내 편인 모양이야. 무능한 간병인 하나 때문에 말이지. 같은 박태석의 오만한 목소리가 펜트하우스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의 살인 미수와 범죄 계획 자백이 담긴 완벽한 증거였다. 이건 함정이야 조작된 거라고 박태석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바로 그때 옆방의 문이 열리고 유진그룹의 핵심 이사 몇 명이 침통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그들은 김민준 실장의 비밀 연락을 받고 미리 와서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박태석에 대한 경멸과 혐오가 가득했다. 그의 기업가로서의 생명은 이 순간 완전히 끝장났다. 아니야.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박태석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발악하듯 외쳤다. 속지 마시오. 이사님들, 저놈은 처음부터 연기한 겁니다.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모두를 속인 거라고요. 저놈이야말로 악마요. 그의 마지막 절규는 역설적이게도 진실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그 진실의 과정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오직 박태석이 저지른 결과에만 경악할 뿐이었다. 끌고 가. 강지훈의 차가운 명령에 경호원들이 박태석의 양팔을 붙잡아 질질 끌고 나갔다. 그의 비명소리가 복도 너머로 멀어지면서 폭풍 같았던 상황은 거짓말처럼 막을 내렸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폭풍우는 여전히 창밖에서 울부짖고 있었지만 이제 그 소리는 방 안의 폭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강지훈의 승리였다. 완벽한 승리. 하지만 그는 기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한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경호원에게서 풀려난 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흩어졌던 퍼즐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을 그리며 맞춰지고 있었다. 동생의 병원비를 해결해준 익명의 기부자, 갑자기 사라진 빚쟁이들, 김민준 실장의 의미심장했던 경고, 그리고 방금 전 기적처럼 켜진 조명과 나타난 경호원들. 무엇보다도 침대에서 일어나 힘차게 걷고 냉철하게 명령을 내리는 강지훈의 모습.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이었고 연극이었으며 거대한 기만이었다. 그녀가 가엾게 여겼던 마음. 그녀가 진심으로 응원했던 모든 말. 그가 듣지 못할 거라 믿고 털어놓았던 비밀들. 그의 손등 위로 떨어뜨렸던 눈물.
그 모든 순간을 그는 듣고 보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관찰하고 시험하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녀의 가장 순수하고 연약했던 순간들은 그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는 그저 하나의 데이터에 불과했다. 그를 향한 연민과 애틋함, 그리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들이 순식간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안도감과 기쁨은 차가운 배신감으로 변했다. 수치심이 온몸을 불태우는 것 같았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정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김민준 실장의 눈짓에 하나둘씩 조용히 퇴장했다. 마침내 거대한 펜트하우스에는 강지훈과 한서연, 단둘만이 남았다. 지훈은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서 박태석을 향했던 얼음 같은 분노는 사라지고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죄책감, 안타까움, 그리고 간절한 사랑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서연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예전 그녀가 그에게 책을 읽어줄 때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낯설고 두려운 목소리였다. 그의 목소리에 서연은 마치 채찍에 맞은 것처럼 움찔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자신이 돌보던 가엾은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하고 차가우며 자신을 완벽하게 속인 낯선 남자였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허상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동정이나 애정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깊은 상처와 혼란, 그리고 희미한 경멸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기업을 둘러싼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그의 심장을 둘러싼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완벽한 승리의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는 패배의 벼랑 끝에 서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의 전쟁은 끝났다. 유진그룹을 집어삼키려던 박태석의 탐욕은 그의 몰락으로 막을 내렸다. 강지훈은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의 회사, 그의 명예, 그리고 그의 미래.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뼈아픈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한서연, 그녀는 그가 내민 손을, 그가 부르는 목소리를, 그리고 그 자신을 거부했다. 그녀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던 그 순간, 지훈은 천하를 얻고도 심장을 잃은 패배자가 된 기분이었다. 서연 씨, 제발 설명할 기회를 줘요. 내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서연에게는 그저 또 다른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당신이 하는 어떤 말도 더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뒤돌아섰다. 한때 그녀에게 구원의 동아줄처럼 보였던, 이제는 거대한 기만의 상징이 되어버린 황금세장을 떠나기 위해서였다. 지훈은 그녀를 잡지 않았다. 그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녀에게 상처를 곱씹고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뿐이었다. 그녀의 뒷모습이 현관문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박태석의 목에 올가미를 씌우던 순간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며칠 후 강지훈은 유진그룹 총괄사장 자리로 완벽하게 복귀했다. 그는 폭풍처럼 몰아치며 박태석이 남긴 비리와 부패의 흔적들을 정리했다. 그의 결단력과 카리스마에 이사진은 감탄했고 직원들은 환호했다. 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모두가 그의 화려한 귀환을 축하했다. 하지만 지훈은 웃을 수 없었다. 밤이 되어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면 그는 지독한 공허함에 휩싸였다. 방 안에는 더 이상 희미한 허브 향도, 그녀가 읽어주던 책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가 조용히 뜨개질을 하던 소파, 그녀가 서서 창밖을 내다보던 창가, 집안 모든 곳에 그녀의 흔적이 유령처럼 남아 그를 괴롭혔다.
그는 그녀를 그리워했다. 식물인간인 척 누워있던 그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 그의 손등 위로 떨어지던 그녀의 뜨거운 눈물, 그에게 힘이 되어주겠다던 그녀의 속삭임, 그 모든 것이 진심이었기에 그의 거짓말은 더욱더 잔인한 것이 되었다. 한편 서연은 자신의 낡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빚에 쪼들리지 않았고 동생은 건강을 되찾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기만한 냉혹한 책략가 강지훈을 증오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돌보았던 무력한 환자 강지훈을 그리워하는 자신이 미치도록 싫었다. 그는 누구였을까? 그녀가 사랑에 빠졌던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한 달이 흘렀다. 지훈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권력이나 돈으로 그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진실된 방법으로 그녀에게 다가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비싼 외제차와 수행비서를 뒤로하고 평범한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혼자 집을 나섰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서연이 사는 낡은 동네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아파트 계단 아래에서 말없이 그녀를 기다렸다. 저녁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던 서연은 계단 아래 서 있는 그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지훈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서연 씨, 비켜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미안해요. 지훈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내가 틀렸어요. 내 방법은 잔인했고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줬어요. 당신을 다치게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결국 그렇게 됐죠.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의 사과는 군더더기 없이 솔직했다. 서연의 마음이 작게 흔들렸다. 무엇을 믿어야 하죠? 당신의 어떤 모습을 믿어야 하냐고요. 당신 앞에서 울고 내 모든 걸 털어놓았던 순간에도 당신은 날 시험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아니요,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이 내 세상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게 변했어요. 그 시험은 나를 향한 시험이 되었습니다. 당신 앞에서 내 감정을 숨겨야 하는 것, 당신의 진심 앞에서 내 거짓말을 유지해야 하는 것, 그건 지옥이었어요. 그는 품속에서 낡은 소설책 한 권을 꺼냈다. 서연이 그에게 읽어주던 바로 그 책이었다. 책의 한 페이지 귀퉁이가 접혀 있었다. 이 페이지를 읽어줄 때였어요. 지훈이 말했다. 주인공이 모든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장면이었죠. 당신은 주인공에게 감정을 이입해서 목이 메어 잠시 읽기를 멈췄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깨달은 순간, 그의 고백에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그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당신이 내 곁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 당신이 나에게 속삭였던 모든 비밀은 나에게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그건 내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인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했어요. 서연 씨, 내가 당신을 구원한 게 아니라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그녀의 용서를 강요하지 않았다. 내가 한 짓을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발 진짜 나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줘요. 당신의 신뢰를 다시 얻을 기회. 아무것도 없는 영예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를.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유진그룹의 총수가 그녀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서연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증오와 사랑, 배신감과 연민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물 속에서
그녀는 보았다. 자신이 돌보던 무력한 환자의 모습도, 자신을 기만한 냉혹한 CEO의 모습도 아닌 한 여자를 필사적으로 사랑하는 한 남자의 모습을, 상처 입고 불완전하지만 진실된 사랑을 갈구하는 영혼을. 그녀는 병원에 있는 동생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다. 지훈의 방법은 틀렸지만 그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는 선한 것이었다. 어쩌면 그녀는 그의 거짓말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절박함을 이해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서연은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길에 온몸을 떨었다. L에서부터요. 서연이 나직이 말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거예요. 다시는 날 속이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지훈은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쁨과 안도감이 그의 온몸을 휩쓸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한 달 만에 다시 맞잡은 손은 그 어떤 계약서보다도 더 무겁고 소중했다. 몇 달 뒤 한강 공원 벤치에 평범한 연인 한 쌍이 앉아 있었다. 남자는 여자의 손에 따뜻한 캔 커피를 쥐어주며 웃고 있었다. 여자는 남자의 어깨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댔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은 뭐예요? 서연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다음 주말 데이트 때 서연 씨가 뭘 제일 좋아할까 하는 거. 지훈이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서연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관계에는 더 이상 총수와 간병인이라는 권력의 불균형이 없었다. 그들은 거짓말이라는 폭풍우를 함께 건너왔고 진실이라는 땅 위에 단단히 발을 딛고 서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험을 통과했다. 강지훈이 설계했던 잔인한 시험이 아니라 운명이 그들에게 내렸던 가혹하지만 진실된 시험을. 그들은 이제 막 그들의 이야기의 진짜 첫 페이지를 함께 넘기고 있었다.